자, 반갑습니다. 최용국 소장의 상담 코칭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면서 KSC, MCC, 마스터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국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호 의존증, 관계에서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의존하는 성향이 생기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15년 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관계에 의존하는 또는 관계에 집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이 영상을 보고 자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분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제가 읽어볼게요. 미모의 여대생인 S양은 이성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몇 달간 지속되지 못하고 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며 헤어지게 된다. 자신에게 호감을 지니고 접근하는 이성친구에게 급속하게 뜨거운 애정을 느끼게 되지만 항상 남자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자신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관계에 약간 집착하는 게 보이죠. 따라서 남자친구의 애정을 수시로 확인하려고 하며 이러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좌절되면 남자친구에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분노를 느끼게 되면 S양은 남자친구한테 냉혹한 태도를 취하고 괴롭힌다. 예컨대 남자친구의 열등한 면에 대해서 가혹한 모욕적인 비난을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곤 한다. S양은 자신의 곁에 남자친구가 없으면 허전하고 공허하여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지만 이러한 이성관계의 패턴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며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자, 이 S양은 관계에서 집착하는 걸 여기서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인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으면 여기서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면서 쩔쩔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 확 상대한테 쏟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뭔가 관계 안에 불안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의 의존증 또는 관계에서의 불안이 어떻게 생길까요?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버림받음을 경험하면 이런 불안을 좀 더 느끼게 되고 우리가 소위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애착을 형성할 때 안정적으로 나한테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주는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관심을 받을만 하면 사라지고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신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갑작스럽게 가출을 해서 한동안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이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불안정해서 언제든지 이 관계가 깨져서 내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을 주기적으로 느끼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는 뭔가 애착을 받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정서적으로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때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 불안정한 그런 그 애착을 꽉 붙잡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면서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성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제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잠시 떨어지게 되는 상황 또는 상대가 나한테 애정을 안 보여주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 의심, 이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막 밀려들면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이런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어릴 때 어떤 그런 경험이 이런 걸 만드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 경우를 가져와 봤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아이들을 직접 버리고 떠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대개의 경우는 정서적인 관심, 감정적으로 감정 표현을 지지하거나 우리를 정서적으로 채워주거나 의존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 스스로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욕구를 돌봄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챙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럴 경우에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의존 욕구가 자라게 됩니다. 자, 이런 의존 욕구가 있으신 분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특징, 이제 상담 장면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분들 특징은, 주변에 자기가 애인이든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려는 역할을 많이 맡으세요. 어릴 때부터 이런 역할을 이제 많이 맡으시는데, 왜 이런 역할을 맡게 되냐면,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 고마워 하시거든요. 고마워하고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종종 듣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느낌,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고 고마워한다는 그 느낌이 나에게 애정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좋은 거죠.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이. 그래서 주변 사람이 곤란을 당하면 모든 내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그분한테 먼저 가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답으로서 애정과 사랑을 기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의존하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내가 대신 그 여행 일정을 다 짜주고 거기 맛집 정보를 파악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차편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지까지 조사를 해서 알려줘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밖에 없다. 야,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제 관심과 인정의 말을 해주겠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관계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인정과 사랑의 말을 해주면 그게 어릴 때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너무 좋고, 내가 자존감도 생기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좀 희생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맡으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결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에게 인정을 해주죠.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갈 때 이렇게 희생을 해서 도와주는 성향이, 그런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은 여행 스케줄에서 맛집도 찾아주시고 어떻게 여행 경로를 짜면 좋을지도 미리 알아봐서 알려주시고 교통편도 예약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야, 너밖에 없다. 야,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라고 인정과 사랑을 주죠. 그러면 이 분들은, 의존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럴 때 자기 가치감도 느끼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너무 사랑받는 느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적인 사람하고 관계를 좀 잘 못 맺으세요.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랑은 같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작아지고 저들이 날 필요로 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쪼그라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내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사람도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죠. 그러면 내가 뭔가 자꾸 나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나를 고마워하니까 점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독립적이고 좀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랑은 또 관계가 잘 안 되겠죠. 자, 이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희생자 역할을 맡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건강상의,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과 반대로, 이건 좀 약간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데, 희생자, 피해자의 역할을 맡는 분들도 계셔요. 자,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앞에는 뭐 도와주는, 이런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거 희생자라는 게 뭐냐. 자, 관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해요. 내가 도와줘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프고 피해를 입어서 그걸 호소함으로써 관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호 의존증, 관계에 의존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관심을 받는 거예요. 애정을 받는 거. 근데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도와줘서라도 관심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냐, 이건 나한테 너무 심각한 일이다 라고 자꾸 어필함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피해자, 희생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입니다. 혼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고 관심 갖지 않는 그 상황. 마치 어렸을 때 자주 경험했던 그 상황으로 외로움 속으로 떨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걸 어필해서 관심을 끌어내는, 고독을 굉장히 두려워하신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가 이런 상호 의존증이나 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고독과 좀 친해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걸 우리가 전이 만족이라고 해요. 어릴 때 내면 아이의 결핍을 외부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이 전이 만족을 채워야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일부분 그것도 하시는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건 실존주의 치료에서 하는 얘기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잖아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친구 삼아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나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일정 부분은 견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게 고독인 건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씩은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익숙해지자. 조금씩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 중간중간 혼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편하게 나 자신과 접촉하고, 또 자연과 접촉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중간중간의 고독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의존하는 분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양가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귀찮게 해서라도 자꾸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의존증이 약간 의심 증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의심 불안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 의존 증상이 있으면 카톡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뭐 직장에서 이성인 동료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나 톡을 보면 내가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너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의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불안이 올라오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 누구야? 무슨 대화했어? 왜 따로 업무 시간 이외에 소통을 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게 되고, 처음에 이 이성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 그런 사이 아니고 그냥 뭐 일적인 얘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 뭐 동료니까 같이 여러 명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약간 지치고, 이거 의처증처럼 뭔가 의심 증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씩 짜증내고 짜증되고 귀찮아 하는 말들을 하면 여성분은 더 불안해지니까 더 집착하게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상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집착하면서 발생하는 귀찮게 하는 행동들이 일어나고요. 확인하는 행동들. 그러면 이성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너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지친다, 질린다, 정 떨어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욕구가 너무 큰 분들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게 상대를 귀찮고 정 떨어지게 하지 않을까, 지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참고 견뎌요. 확인하고 싶은데 참고, 내가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고, 술 먹고 늦게까지 놀고 저녁에 통화가 안 돼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해서 전화를 해볼 법도 한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전화를 하면 또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또 참고 이러면서 뭔가 관계의 악순환 속으로 또 빠져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지속되면 폭언, 폭행까지 하게 돼요, 상대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왜 2시, 3시까지 전화가 안 되고 술 마시고 왜 연락도 안 했냐, 나는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말을 나중에 하는 것조차도 불안해하시고 이제 했을 때 상대방은 야, 그거 너의 의심증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오히려 폭언, 폭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얘기를 해보고 관계를 끊기도 하는데, 이 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혼자 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폭언, 폭행이 더 심해지는 이런 양상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의존하는 분들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생활을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굉장한 불안이 오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분들은 15년, 20년 부부생활을 잘 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혼이 싫으면 그냥 조론처럼 서로 그냥 그냥 거리를 두고 살자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 의존하는 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골마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거리 두자, 어차피 우리가 이걸 소통해서 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거리 두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존하는 분들이 분명히 관계상의 문제를 많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너무 집착해서 상대를 귀찮게 하는 상황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거나 이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관계에 의존하는 문제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상담을 통해서 풀거나 집단 상담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더 해보고 내가 어떤 유형의 증상을 계속 생활 속에 나타내고 있는지도 자꾸 찾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존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전혀 의외인데 관계를 아주 쉽게 끊어내는 그런 성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상담에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나한테 애정을 주거나 불안정하게 애정을 주거나 애정을 끊어내는 경험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에 불안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가해자 역할을 하신 분들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거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나한테 그렇게 관계를 끊어내며 고통을 준 사람의 그 가해자 역할을 자신이 동일시가 돼서 나한테 뭔가 짜증이 나게 하거나 나한테 뭔가 하여튼 내가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아무 통보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 상대방이 내가 관계를 끊김을 당해서 쩔쩔매는 그 모습의 쩔쩔맴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나, 상대방 너도 그 쩔쩔맴을 느껴봐 라는 느낌으로 내가 가해자가 돼서 확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대가 그 쩔쩔매는 느낌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를 처음에는 이제 관계가 중요하니까 더 상대방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내가 내 희생자 역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는 티를 내지 않고 한 번, 두 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관계를 이렇게 멀리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안 좋죠. 이게 무의식적인 작용이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관계의 불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의존하게 되고 관계를 갑자기 끊어내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게 된다. 특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집착하시는 분들은 고독이 가장 두렵고 외로움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혼자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아주 깊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경험하세요. 정말 세상이 다 회색빛이고 너무 외로운 그런 회색빛 도시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슬픔, 하루 종일 그런 슬픔, 외로움을 느끼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폭언하고 폭행했던 연인이어서요. 전 애인이 그래서 헤어진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전 애인이랑 좋았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그 전 애인이 활동하는 반경에서 또는 그 전 애인과 관계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접촉하는 그런 우연을 만들어내서 다시 사귀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혼자 되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폭언하고 폭행하는 그 관계 속으로 누가 봐도 뻔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우전증, 관계에서의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무의식적인 작용이어서 자기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영상도 많이 보시고 자기 이해를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셔서 자기를 알고 이해하는 힘을 키우시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작용되는 그 마음에 휘둘리는 게 조금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자기 이해하는 힘을 키우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애착의 손상을,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루진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